자, 이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박사님? 네. 예, 이승우 변호사 잘 지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좀 힘듭니다. 김남국이 때문에? 네. 그래요. 김남국이 얘기 좀 해보죠. 검찰이 두 번이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가 네네. 이번에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단 지금 뭐 검찰에서 이제 빗썸이나 뭐 업비트, 카카오 클립 이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가 막 등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저 오기 전에도 보니까 YTN은 뭐 단독으로 또 보도 나왔는데 뭐 특이한 이름 사안에 그 코인도 또 등장하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근데 조세포탈 혐의까지 포함돼서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부패범죄 이제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인데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일단 발부가 됐고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 관련된 내역들 전부 다 조회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 거래 내역 관련해서 연결 계좌까지도 다 압수수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부패범죄 관련해서 첫 압수영장이 어렵거든요. 압수영장이 처음 나가게 되면 사실 관련 혐의 소명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와 관련된 관련 추가 압수수색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아하, 예. 이렇게 이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남국 의원 표현 쓴 걸 보니까 민주당 진상조사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 방어권 행사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취지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방어권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혐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해서 꼬리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일 때 사실 쓸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없는데 뭘 방어합니까? 그렇지. 사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단 이제 생기고 가장 좀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 김남국 의원의 머릿속에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헌법 46조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들만 써 있는데요. 1항이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망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지위 남용해서 국가나 공공단체, 기업체와 계약하거나 처분에 개입하지 마라.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해서 이득 취하지 마라. 그리고 그 취득을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직자윤리법에 제가 저촉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위법한 게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는데 뭔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지금 그러고 있죠?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헌법이 없다. 국회의원이면 사실 헌법 조항을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머릿속에 항상 헌법을 넣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의 머릿속에는 헌법이 없다.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면 변호사들이 헌법을 배우기는 합니까? 시험 볼 때 공부합니다. 아, 시험 볼 때? 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시험 과목이에요? 네, 헌법 교수님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시험 공부할 때까지 하고 다 잊어버린다. 예, 헌법 조문 다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김남국이 머리에 헌법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대장동 비리부터 당대표 선출한 돈봉투 사건 터지고 가상자산 보유로 예를 들어서 내돈 내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부패하고 헌정문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게 국정 운영 주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자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나오시자마자 그 댓글창에 막 올라온 글은 이런 겁니다. 김남국이 코인이 이재명이 코인 아닌가요? 밝혀낼 수 없나요?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다. 그래요? 왜냐면 압수수색 처음이 어렵죠. 영장 자체가 이제 발부가 돼서 가상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코인 흐름과 관련된 내용도 다 뒤집어 보면 사안 관련해서 금전 흐름 경로, 그다음에 자산 경로, 또 이게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공직자윤리법상의 가상자산은 신고재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하면 돼. 해당돼서 코인 거래할 때 뭐 자료 남는 거 조사 못해. 어차피 영장도 기각됐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했으면 지금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아주 자원의 보고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이제 공중살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네. 특정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관련성 있는 코인을 무작위로 뿌려주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정성이나 관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고 그냥 관련성 있는 사람 무작위로 뿌린 거니까 다 뿌려줬고 한국에 뭔 상관이 있냐?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코인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코인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 전체를 줬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진짜 에어드랍인지 아니면은 진짜 에어드랍으로 위장한 형태로 이제 코인을 특정인들이나 또는 특정 세력에 뿌려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된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보고 또 관련된 이 코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정 코인들이 또 에어드랍 했을 때 에어드랍과 관련돼서 내부 문서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막 2차, 3차 계속 압수수색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게임머니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무슨 예전에 보면 미니홈피 같으면 이제 도토리 이것도 이제 게임머니 가상자산이고요.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암호화폐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좀 NFT라고 하는 이제 그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냥 전체적인 넓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인데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게 돈이 돼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느냐 환가성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키워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바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도 왜 불법이 되는지 그 고리는 환전입니다.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성은 사실은 이 도박 문제로 연결되지 않고 사행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갈 수가 없는데 그 연결고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이 코인과 그러니까 이재명의 코인이 김남국의 코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곧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최소한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김남국과 이재명 대표가 공모한 경우. 그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코인이 이재명 코인 아니냐 이 얘기로 되겠죠. 서로 같은 주머니니까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한테 이용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코인과 김남국 코인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방향을 다 조율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합리적 의심과는 별도로 이재명이가 이 코인에 직접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P2E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대선 공약으로 막 내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P2E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한참 이 내용들을 전자신문에서 많이 읽고 보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와중에 비대면으로 되면서 게임 산업이 막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막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때 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에서 게임 플레이 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 갖고 의식주 해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기사가 전자신문을 도배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게임 산업법 관련 한때 P2E 붐이 불었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렇게 불면서 논문도 막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단순 도박의 문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도박 수준을 넘어서서 사업화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논문들도 막 등장을 하고 외국에 있는 캐나다에서 논문을 썼던 한국계 그 변호사, 캐나다 변호사, 미국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글들도 국내로 막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정권 딱 그 대선 끝나고 나선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일종의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거였어요? 그 테마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의 광풍이었던 것을 이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수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행행위와 관련된 규제 또 도박과 관련된 문제 또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건 뭐냐면 뽑기를 막 하는데 0.00001%로 정말 막 엄청난 가격의 아이템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박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뽑기 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걸 아이템을 팔았을 때 천문학적인 환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아이템으로 해서 게임 머니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한 곳에 연결을 더 시켜서 해당 사안 관련돼서 실제로 그 암호화폐로 연결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는 실제 또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이 되면서 비트코인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연결되게 되면 사실은 환가성이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결국은 온라인 게임 전체가 도박장화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막아야 되느냐, 막지 말아야 되느냐,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 게임 산업법과 관련돼서 계속 쟁점 법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네. 대선 때 이재명 특보였는데 이 네네. 사람이 끝까지 P2E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체의 그 온라인 게임 자체가 도박장화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네. 제일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특보고 네네. 그리고 게임협회 회장이니까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재명이가 네. P2E를 반대하는 건 세국 정책이나 똑같다 이러면서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뜻이 있겠죠. 네. 뭔가 큰 뜻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정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큰 뜻이 있지 않고서야 네. 게임 산업에 대한 별도의 이해가 있지 않고서야 산업협회장인 특보의 말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뭐 세국 정책 운운할 사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 형태까지 하신다는 거는 박사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김남국이한테 물을 게 아니라 이재명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뭐 분명히 의미심장한 브릿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김남국 얘기는 이쯤 할까요? 네네.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얼굴이 초췌해졌다고 걱정들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김남국이 때문에? 아니요, 김남국도 있지만 주말에 테니스 경기 나갔다가 탈탈 털려서 네 그래갖고 이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네. 네. 그건 게임머니하고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스포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치캔 몇 개 받았습니다. 네. 자, 돈봉투 의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성만이가 오늘 또 국회에서 사고를 쳤던데 예. 어쨌든 네, 봤습니다. 이성만이가 지금 상임위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 그러죠? 근데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파행시키려고 나가신 건 아닐 테고, 예. 좀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조사 빨리 받아봐야 좋은 게 없는 구도 아닙니까? 그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녹취록들 등장해 있는데 그거 나가서 뭐 맥락이 어떻다 저쩌다 그것도 뭐 말이나 적어야 맥락 얘기하는 거지. 수만 마디가 말이 있고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사이 좋을 때 나눈 대화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맥락 갖고 우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좀 날짜 좀 더 지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국회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건 어때요? 바로 하기는 좀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최소한 이제 지금 진술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정도 좀 물어보고 몇 명 좀 소환해서 진술 자체가 좀 교차되는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또 녹취록과 나와 있던 내용들하고 맥락이 전혀 맞지도 않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진술 조서로 정리를 하면 증거 인멸 관련돼서 말 맞추기 정황 자체가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직접 증거 또는 뭐 간접 증거로 존재하는 내용들하고 비추어 봐서 재판부,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 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자꾸 서로 맞춰서 했어 이런 느낌을 줄 때 체포동의안을 이제 보내기에도 좀 더 자료 자체도 괜찮고요. 또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다시 법무부 장관이 또 이제 국회에 나가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체포동의안을 지금 요구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민주당 탈당했지만 그래서 자리도 이제 왼쪽으로 좀 옮겨서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날에 동료였고 당원이었고 현재도 뭐 심정적으로는 당원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엄청난 또 비난 공세에 시달 테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체포동의안 국회에 들어가면. 네네. 알겠어요. 네. 이성만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윤관석이 부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부르고. 그 순서대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이제 세 분 진술을 다 아주 세부적으로 받겠죠. 세부적으로 받아서 이제 보통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범죄 행위 관련돼서 이제 전후 상황들 이제 물어보고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은 좀 감춰야 되기 때문에 진술 관련돼서 뭔가 좀 정리를 해갖고 해당되는 말 맞추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내용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뭔가 내용들 좀 이렇게 맞췄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실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맞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형태의 맥락으로 서로 통일된 진술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수치가 막 일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묘한 진술들이 겹치게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들은 이제 사실상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말 맞춘 정황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정근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워낙 생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불려가서 녹취록 들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대하 드라마 수준 있지 않습니까? 3만 개가 말이 3만 개지 네. 사실은 뭐 거의 조선왕조실록 수준으로 녹음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맥락이 좀 이상하게 된다라면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 비슷한 대화 자체가 몇 개 없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할 수가 있죠. 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서를 해석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 말씀 남겨놓으신 게 많지 않으니까 해석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맥락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대화가 있었고 사이좋은 사람들끼리고 다 인천시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 하고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내용 관련해서 과연 무슨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것인지가 뭐 거의 불가능한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돈봉투 의혹은 이제 현역 의원인 이성만이 그리고 윤관석이 그리고 송영길이 들어갈 때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네. 그야말로 수사는 생물 같습니다. 예. 자, 박원순 다큐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저 이거는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네네. 이게 2차 가해 아니에요? 예. 그 2차 가해는 범죄 아닌가요? 일단 좀 몇 가지를 좀 바로잡고서는 사안이 심각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일단 사실 2차 가해라는 단어는 네.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차 가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서 좀 확정이 된 상태가 돼야 2차 가해라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성립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위 판단을 선취해서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은 피해자가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안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실 2차 가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자, 이런 피해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런 정의관념 그것을 주장하는데 너무나 선별적인 또는 너무나 편파적인 또는 정파적이거나 자기 감정에 따른 형태의 내용에 따라서 고인에 대한 다큐를 공개하는 거 이거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박원순 씨에 대한 명예살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큐 감독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지명도를 얻고 싶어서 박원순 전 시장을 팔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이 시끄럽게 잡음을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충분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2차 가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인권위원회가 박원순의 성폭력을 인정했죠. 네네. 그거는 이제 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1심, 2심, 3심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박원순이가 성폭력했다. 예. 이것에 불복해서 뭐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박원순이 쪽 얘기고. 네네. 그렇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성폭력 피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차 가해가 인정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들이 하는 짓이 예.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해를 하는 거라면 그게 뭐 문자나 영상을 통한 폭력이든 뭐든 가해를 하는 거라면 이건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2차 가해는 범죄냐 아니냐 이겁니다. 2차 가해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범죄라고 지목될
된다면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네. 2차 가해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 표현상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예.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벌써 뭐 형사적인 처벌 자체가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2차 가해를 가할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이거를 막 유포하고 이래도 이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되려고 한다면 예.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의 문제가 돼야 될 텐데 네. 직접적인 명예훼손 행위로서 될 수 있는지는 영상 자체를 저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2차 가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 경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민법상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을 하게 돼서 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처분과 관련돼서 상영금지 가처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상영금지 가처분과 관련돼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금지시키는 처분이 나오게 될지 네. 아니면 일부 부분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만 상영을 제한하는 네. 형태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부분적 가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예고편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감독 그 다큐라고 하는 걸 만든 감독의 주장도 있고요. 네. 거기 보면 피해자가 먼저 박원순이한테 접근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박원순이가 피해자다.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박원순으로부터 4년 넘게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2차 가해고 그리고 명예훼손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사 그다음에 가처분 그거 말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 자체가 그대로 등장을 해서 예. 해당 내용이 완전히 언급되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 네,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제로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오죽 답답함. 제가 이게 판결문을 공개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네네네. 1심 판결문. 네네.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한테. 네. 너무 역겨워서. 예. 네. 그런데 이 1심 판결이니까 물론 박원순이 측에서는 네. 이건 뭐 1심에 불과하지 않냐. 예.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니다. 이러고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되게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에 1심이 2심에서 뒤집히거나 대법에서 뒤집힐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사안이고요. 예. 지금 해당돼서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갖고 네.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확보가 되어 있던 내용들을 법원에서 적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존재하는데 네. 판단이 바뀌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네. 이 법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만 네. 공개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 선고가 돼도 이렇게 피해자가 일부러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일단 이미 우리가 사회에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다. 네. 정의를 구한다라고 해서 법원에 재판을 구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 모든 국민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내려서 네. 그것이 부정이다. 정의롭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네. 숨기거나 비공개를 하면서 누군가의 개인정보 보호, 누군가의 비공개로 인한 어떤 사생활 보호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미리 공개가 됐다면 다큐 같은 거 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피해자분이 공개하기 전에 이게 판결로서 공개가 돼서 이 전에 있었던 이런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는 그런 스태프들이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판결이 공개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네네. 재판 지연으로 예. 계속 무죄 상태. 예. 그러니까 뭐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판 1심도 안 끝났어. 여전히 무죄 신분. 네네. 그래갖고 뭐 교수 같은 자는 여전히 학교에서 뭐 돈 타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 5, 6년 있다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이 네. 유죄로 확정돼서 기소돼서 유죄로 확정되는 5, 6년 동안에 이게 유죄 이자가 무죄 행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 지체된 정의 아닙니까? 지체된 정의 맞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초헌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헌법에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능력이나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단과 관련돼서 처벌이 확정되기,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네. 전까지 무죄를 추정해주는 원칙을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적인 가치가 현재와 같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지연된 절차에 위에 올라타서 무죄 추정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해석론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에서 사실은 권리 박탈을 권한 박탈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네. 유지하는 것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의 해석론 자체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해석을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미치는 범위에 관련돼서 그 범위를 그 형사적인 어떤 확정 판결과 행정적인 처분 또는 권한의 종류 이것과 연결을 시킬 것인지 네. 연결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국민 전체의 어떤 의사 판단 또는 이런 법적인 결정에 대한 것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명백한 유죄 사실로서 보일 것 같은 사안이 네.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권한을 유지하는 상태로 무죄 추정 상태로서 모든 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명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와 같은 권한 행사의 결과가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에 관련돼서 과연 이게 올바른 형태의 사회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네. 뭐 그런 사람을 통해 갖고 재판 과정에 있는 유죄 판결이 1심, 2심, 항소심 절차에서 대법원 아직 미확정 상태에서 그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하위직 공무원들의 또 2차, 3차의 어떤 행위들 자체를 우리가 과연 국민으로서 수용해야 될, 네. 아니면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저항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지금 단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헌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고려돼야 될 아주 심각한 민주사회의 어떤 민주정체의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이런 주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적어도 1심 6개월, 2심 4개월, 뭐 대법 뭐 그것도 4개월입니까? 하여튼 네. 이렇게 그 기한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면은 그냥 법정이죠. 예. 이걸 안 지키고 있어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대법원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송철호 같은 자는 기소됐는데 울산시장 임기 다 마치고 나서 지금도 재판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이 활개치고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지금의 이 법이라고 하는 법체계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거는 뭐 사실상 무법천지죠. 예. 사법 시스템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형태의 절차 진행.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 공화국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네. 작용하게 될 것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커다란 이건 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이 정치인들 말고 일반 국민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지랭이 일반 국민들, 1심에서 유죄 나면 다 거의 구속이죠. 법정 구속되죠. 예, 거의 거의 다 법정 구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보석도 잘 안 나죠. 보석 잘 안 받아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네. 예. 아니 뭐
법에 뭐 사람의 법 없다고 뭐 하여튼 뭐 차별 안 한다면서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차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나쁜 법조인들 같아요. 네, 뭐 저 뭐 그거에 대한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도 예. 법조인이시고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여튼 다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대표자 입장은 아니지만 대신 사과드립니다. 한상균이 이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이분 관련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되고 영장 기각됐다고 좋아하실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혐의들로 문제돼 갖고 그 방송정책국장하고 방송지원정책과장, 네. 그러면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 이게 세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쁜 일입니까 이게? 공동 형태로 공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모서 작성 혐의 사실 뭐 다 지금 인정돼서 구속 영장 발부돼서 재판 막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불구속 기소돼서 사건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영장 기각됐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저번에 이제 박사님께서 다루셨던 사건 중에 경기방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10일자로 맞아요. 압수수색 영장 지금 진행돼서 방송통신위원회랑 손시청 압수수색했는데 여기도 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똑같은 점수 조작 사안으로 고발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된 상태인데 아마 똑같이 이제 위계공무집행 방해하고 허위공모서 작성 이 문제 혐의로 조사가 되고 추가로 수사가 된 다음에 추가 기소돼서 병합 처리되지 않을까. 영장도 다시 한번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하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공범인데 지금 구속되는 사람은 어쨌든 몇 년을 맞든 간에 지금 구속 일자가 하나하나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고. 지시받은 사람들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시한 분이 구속 안 됐다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이자는 없습니다. 이제 언젠가 구속되면 그때부터 1, 2, 3, 4 세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분과 관련돼서 그 상영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판단을 좀 하셔서 상영 절차가 좀 안 되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박원순 측이요? 네, 유족분들께서 예, 물론 이제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더 커져서 심각하게 됐을 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명예살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 그걸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승우 변호사 제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